살다 보면 아찔하고 숨이 막힐 만큼 두려운 순간들이 찾아온다. 심상치 않은 예감을 그녀는 지금 가던 걸음을 멈추고 사방을 경계하고 있다. 일단 딱 경직되고 도망갈 생각을 바로 해요. 딱 어떤 상황인지 딱 체크를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방법을 취해야지 가자. 가소영 씨의 천적은 바로 이 녀석들이다. 번지 점프하기 전에 그 무서운 느낌? 그거예요. 나 저거 뛰어내리면 죽을 것 같아 라는 그 느낌. 진짜 죽을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요. 한낱 새 때문에 공포에 떤다고 사람들은 비웃을지 몰라도 그녀는 새와 맞닥뜨리는 순간 이성이 마비되고 만다. 오히려 저는 좀 깡이 세다?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예, 강단이 있다, 깡이 세다 라고 하지 겁 많다는 말은 거의 안 들어보는데 새가 자신을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온몸을 지배할 때 그녀는 곧바로 공포의 늪에 빠져버린다. 그리고 새와의 싸움에서 단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다. 주말이면 나들이 나온 가족들이 평화롭게 여유를 즐기는 곳. 그러나 가소영 씨에게 공원은 최대 위험 지역이다. 저기 날라와. 사정을 모르는 이들은 누군가를 몰래 미행하거나 혹은 쫓기는 듯 보이는 소영 씨를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다. 저기 위에. 그렇다고 공포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새가 위협할 만큼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다. 어머니 제발. 하지만 일단 시야에 보이면 불안해지기 시작한다. 새의 움직임에 유독 민감한 소영 씨. 그럴 때마다 주위 시선이 집중되는 건 어쩔 수 없다. 그 당시에는 뭐 별로 시선을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비둘기에 너무 집중을 해서 뭐 창피한 것도 모르겠고. 그녀가 느끼는 새 공포의 실체는 무엇인가? 사람의 뇌가 그 공포에 아주 직접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오! 할 때 놀라셨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게 제가 무슨 위협을 가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어떤 뭐 때린 것도 아니고 막 그렇지만 일단은 놀라게 돼 있어요. 공포는 가장 원초적인 감정이다. 모든 동물은 천적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감각이 발달돼 있다. 그것은 곧 신체가 위험 상황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두려움과 공포는 그 첫 번째 준비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만약 산길을 걷다가 저 멀리 검고 긴 물체가 보였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유리할까? 그거를 딱 보고 뱀이구나 아니면 뭐 강도구나 뭐 곰이구나 이렇게 놀래거든요. 우선은 실제로 그게 곰이 아니더라도 뱀이 아니더라도 사람은 놀랍니다. 그래서 그 왜 그러냐면 그건 당연히 개체 보존을 하기 위한 본능적인 장비가 있는 거죠. 눈앞에 보이는 그 길고 검은 물체가 실제로 뱀일 수도 있고 그저 긴 나뭇가지일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한 순간적인 판단은 이후 신체 반응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진화론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떤 불안한 자극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게 느끼는 사람보다는 불안한 자극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더 과잉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생존할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요. 대학생 이인후 씨는 골목길이 내키지 않는다. 든든한 남자친구가 옆에 있는데도 불안은 가시지 않는다. 어디선가 녀석이 튀어나올 것 같아서다.
큰 길로 나온 순간 인우 씨가 길 건너편을 보고 기겁을 한다. 그저 길고양이 한 마리가 어슬렁거리며 지나갔을 뿐이다. 그녀가 유독 고양이를 무서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고양이 자체가 좀 뭔가 나한테 위협을 가할 것 같아서 그래서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얘가 왠지 나를 덮칠 것 같다고 생각해야 되나? 정작 고양이는 거들떠보지도 않지만 그녀는 털끝만 보아도 공포 상태에 빠진다. 같이 있잖아. 울지 말고. 인우 씨가 느끼는 공포는 그것이 보편적인가 아닌가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냥 날아다니는 거, 그러니까 메뚜기나 이런 것처럼 뛰는 거. 그러니까 벌레 종류 조그만 것부터 큰 것까지 그냥 다 그냥 무서워. 그냥 왜라는 그 이유를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무서운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뭐 파리 같은 거 더러워서 싫다 막 이런, 저는 더러운 거는 제일 나중이고 일단은 무서워요. 그게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벌레 신경이 곤두서있는데 이런 소리가 들리면 벌레가 오는 건 아닌가 막. 나는 그런 안 보이는 것들이 나한테 엄마 어떻게 완전 커 어떻게 진짜 커. 날아다니는 벌레라면 크기와 상관없이 무서워하는 현경 씨처럼 특정 대상에 대해 공포증을 가지게 되는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 그러니까 학습된 기억된 것들이 뇌의 회로의 구조를 바꿔가지고 회로가 물리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똑같은 상황이 됐을 때는 그거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강조돼서 나타나는, 그게 학습된 반응이죠. 그러니까 한번 공포스러운 상황으로 혼난 사람은 다시 그와 비슷한 상황이 됐을 때는 훨씬 더 빨리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회피를 하게 되는데, 그러는 사이 해결이 안 된 공포의 대상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괴물이 되어간다. 그리고 반응도 더욱 빠르고 격렬해진다. 벌레가 나타나는 순간 그 자극이 곧바로 뇌의 감정과 기억을 일깨우면서 특히 공포에 관한 비상회로 역할을 하는 편도체에 전달되면 몸 전체가 비상체제로 돌입하게 된다. 공포는 생존의 위협에 대한 경고 신호다. 이때 우리 몸은 살아남기 위한 최적의 상태로 변한다.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오르며 호흡도 가빠지고 근육은 긴장한다. 즉, 교감신경이 활성화됨으로써 도망가거나 맞서 싸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신체 반응이 우리를 더더욱 공포로 몰아넣기도 한다는 점이다. 실제 공포보다도 내가 가슴이 콩콩콩콩 뛰고 있을 때는 공포에 대해서 더 느끼게 돼 있어요. 이게 악순환이죠. 공포 영화 같은 거 만들 때 보면 상당히 분위기를 어둡게 한다든지 음향을 아주 크게 한다든지 아니면 아주 반대로 굉장히 조용하게 한다든지 하면서 그 사람의 교감신경계가 흥분할 수 있도록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되면 사람들이 더 놀라게 되는 거죠. 이 공포장애 환자분들은 늘 그런 상황이 돼 있는 거거든요. 한 연구에 따르면 특정 공포증을 가진 환자의 뇌를 촬영해 본 결과 공포를 담당하는 편도체가 일반인보다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를 공포로 몰아넣는 편도체가 없다면 외부의 위험 자극을 공포로 인식하지 못하게 돼 생존에 큰 위협을 받게 된다. 살아남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바로 편도체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공포증 환자들은 어쩌면 가장 진화된 사람들일 수 있다. 다만 이들이 가진 문제는 큰 위협을 가하지 않는 대상을 무서워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때로는 그 대상을 이해하기 힘든 경우도 있다. 친구들과 교정에 모여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는 민지양은 그냥 보기엔 밝고 명랑한 여고생이다. 그런데 바나나를 먹으며 다가오는 친구들을 보자 갑자기 민지양의 반응이 날카로워진다. 하지 마.
포도 내알 친구들 까줘서 이렇게 억지로 먹여가지고 이렇게 포도 내알밖에 먹어본 적이 없어요. 커서 점점 커서 먹어보려고 하긴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입에 대이는 것도 싫고 만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만지고 그 과일을 만지고 제 몸에 대는 것도 막 싫어요. 그 냄새도 싫고. 민지 양은 과일에 대해 공포증을 갖고 있다. 손 씻어. 진짜 성경이 나 짜증날 거야. 우리가 보기에도 꽤나 심각해 보였다. 과일이랑 그 자체가 그냥 싫어. 과일이란 자체가. 그 좋은 게 없으니까 기억 남은 것 중에 과일이랑 있었던 것 중에 놀리는 게 좀. 사람들이 많이 놀려요. 가족인데도 이해를 못하니까 남들은 더 심할 거 아니에요. 저도 먹고는 싶은데 못 먹어지니까 저도 답답한데 옆에서 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과일이 싫었고 포도 4알 먹어본 것이 전부라는 민지 양.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저도 과일을 못 먹거나 이런 것도 없는데 네.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유가 없어요. 아이들 중에서도 민지만 유독 과일에 거부감이 심했다고 한다. 아기 때 100일 지나고 과일 즙을 내서 젖병에 넣어줬는데 처음에는 왜 그런지도 몰랐어요. 먹이고 나면은 하루 종일 토해내는 거예요, 얘가. 그래가 이제 우유 먹고 잘못됐나 싶어갖고 그냥 그랬는데 또 한 번 또 먹였는데 또 토해내더라고요. 그 이후부터 계속 여러 번을 시도를 하고 갈아서도 먹여보고 아주 얇게 해가지고 먹여봐도 안 되더라고요. 어르고 달래고 혼내기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고 과일에 대한 공포만 더 심해졌을 뿐이다. 어렸을 때 그 음식을 먹고 아주 고통스러운 어떤 경험을 한 적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 그 음식에 대해서 맛이 전혀 없다거나 또는 그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된다거나 그렇게 기억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나는 그 음식은 나랑 맞지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그 음식을 안 먹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은 그 음식과 관련돼서 공포증이 연관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과일에 대해 민지 양이 갖고 있는 느낌은 어떤 것일까? 이게 뭐죠? 겉에 모양이요. 이렇게 생긴 게 싫고 안에 막 징그러운 거 있잖아요. 그것도 싫어요. 그걸 먹는다는 게 이상해요. 이거는 뭐죠? 배요. 이건 어때요? 싫어요. 징그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 이상하게 생겼어요. 먹는 거 아닌 거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렇게 생겼어. 그런데 공포의 대상도 실체도 없는 경우라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언제부턴가 윤인수 씨는 거리에 나설 때면 누구에게 쫓기기라도 하듯 발걸음이 빨라진다. 불안하니까 더 막 빨리빨리 다니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유 있게 마음을 여유를 갖고 걷는 게 아니니까 좀 이상해질 것 같으면 얼른 집에 가야지. 뭐 집이랑 여기가 지금 거리가 얼마큼 왔지만 계속 집이랑 거리를 자꾸 의식하면서 걷거든요. 최근 몇 달 동안 집에서 반경 200m 이상 나가본 적이 없었다는 인수 씨. 그런데 그 반경에서 조금 더 벗어나자 어느 순간 인수 씨의 행동이 이상해졌다. 불안한 듯 연신 집 쪽을 돌아보더니 급기야 돌아서서 집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이미 평정을 잃은 인수 씨는 공포에 질린 채 잔뜩 긴장하고 있었다. 자꾸 이제
가슴 두근거리고 자꾸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그냥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나요. 결국 그녀는 집에서 가까운 길모퉁이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한 채 돌아서고 말았다. 한 6개월 정도는 집 이렇게 현관문을 이렇게 열지를 못한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집 안에만 갇혀서 그냥 인터넷으로 그냥 친구들하고 메신저로 얘기하고 인터넷으로만 그냥 세상과 소통하고 이렇게 문을 안 열고 밥은 막 그냥 시켜서 먹고 거의 집 안에 갇혀 살다시피 했었거든요. 정체 모를 공포 때문에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 먹고 싶어도 시장이 여기서 되게 가까워요. 그러니까 조금만 내려가면 바로 시장인데 거기 가서 얼마든지 사서 해살 수 있는데 시장까지도 못 가겠더라고요. 도대체 무엇이 인수 씨를 이렇게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일까? 이런 것들이 되게 말로 설명하기가 참 힘든데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집에서 멀리 제가 이렇게 마음이 안정된 곳이 집에서 이렇게 벗어나면 좀 멀어지면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손이랑 이런 게 막 식은땀 나고 어지럽고 막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막 그러거든요. 거리에 나서면 수시로 극단의 공포에 휘말리게 된다는 것이다. 증상이 심해진 것은 2년 전 지하도에서였다. 어느 순간 지상으로 빠져나가지 못할 것 같은 공포가 밀려들더니 걷잡을 수 없이 인수 씨를 올감했다. 이러다 내가 막 미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막 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거의 막 정신이 혼미해질 상태로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지하철을 못 타겠더라고요. 통제할 수 없는 공포 때문에 지하철을 탈 수도 차를 타고 터널을 지날 수도 없고 심지어 거리를 걷는 것조차 힘들어지면서 인수 씨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다. 삶은 그렇게 멈춰버리고 말았다. 그 응급실 몇 번 실려가고 이런 거 겪고 난 다음에는 제가 이렇게 됐다는 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내가 이런 사람이 됐다는 게. 그전에는 정말 사회생활도 어디 가서도 회사에서도 인정받았었고 막 여행도 저는 막 뉴질랜드나 태국도 이렇게 배낭여행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이렇게 갇혀 지내려고 하니까 정말 폐인처럼 지냈던 것 같아요. 정말 한 1년간은 정말 폐인이었어요. 정말. 집 앞에 나가는 것조차 어렵게 된 후 삶은 멈춰버린 듯했다. 그렇게 공포에 갇혀 산 2년 동안 발랄했던 예전의 인수 씨 모습도 확연히 달라졌다. 과연 언제까지 감옥 아닌 감옥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일까? 지금 인수 씨는 실체가 없는 공포와의 싸움에서 번번이 패배자일 뿐이다. 앞으로 너무 살 날이 많은데 이렇게 살 거 생각하면 정말 막막해요, 진짜. 원인 모를 공포에 시달리는 건 김태현, 김현우 형제도 겪고 있는 일이다. 학교 운동장을 천천히 뛰었을 뿐인데 두 사람은 안색이 변했다. 어떻게 해요? 네? 어떻게 했어요? 왜요? 어지러워. 더 심해지면은 어지러운 상태에서 또 호흡곤란으로 또 이어지거든요.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형 태현 씨는 더 이상 뛰지 못하고 주저앉았다. 동생 현우 씨 역시 가슴이 답답하다며 이상 증세를 호소했다. 응급실에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거의 막 잡아뜯는 수준이었는데도 병원에서는 안 나오더라고요, 진단이. 아무 생각 없다고. 이들이 느끼는 증상은 과연 공포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형제는 자신들이 느끼는 이상 증상을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먼저 형 김태현 씨가 시시때때로 겪는 증상이다. 손이 벌써부터 이렇게 쭉 식어가고 있고요. 손에 벌써부터 땀이 나 있어요. 이렇게 쭉 흘러요, 막 물처럼 거. 그러면 손발이 막 얼음장도 있고 또 그때부터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막 울렁울렁거리고 어지러워지고 숨도 안 쉬어지고 심장 이렇게 잡아보면요, 심장이 벌써 들썩거려요. 그러니까 맥이 이상하게 뛴다는 게 느껴져요. 그럴 때마다. 그게 막 연속적으로 올 때도 있어요. 한 번 하고 이렇게 가면 처음하는데 이게 쉴 새 없이 올 때는 숨이 막혀요. 숨이 안 쉬어지고. 예고도 없이 형제에게 수시로 찾아오는 이런 증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엄청나게 무서운 경험을 한 그런 사람이 겪게 되는
온갖 생리 증상이 있죠. 즉 심장계통 증상, 또 호흡계통, 그다음에 소화계통, 또 신경계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수많은 증상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죠. 건물이 폭파되거나 전쟁, 테러에 직면해 공포 상황을 경험할 때 겪는 이런 격렬한 신체 반응을 공황이라고 한다. 이런 공황 상태는 생존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신체가 자동적으로 전투 태세를 갖추는 것이다. 즉,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오르고 호흡과 맥박이 빨라지면서 체온이 떨어져 땀을 배출하며 싸울 준비를 한다. 그런데 형제는 공포 상황이 아닌데도 이유 없이 이런 공황 증세를 느끼고 있었다. 이것을 공황장애라고 한다. 전투할 상황이 아닌데 내 몸이 전투 모드를 갖추면 나는 해석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뭐지? 나 이러다가 죽거나 이러다 내 사람이 미치는 거 아니야? 나도 모르게 이상한 행동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극심한 공포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첫 번째 엉터리 답이 그 사람을 계속 지배하는 거예요. 공황장애의 원인은 다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유전적인 소인과 후천적인 경험 속에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질 때 공황으로 발전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한 번 덮친 공황은 또 다른 방식으로 진화한다. 공황은 그러나 사람을 위축시키거든요. 아주 모든 활동을 다 위축시키니까 소위 광장공포증이라고 하는 걸로 발전할 수 있는데, 광장공포증의 의미는 모든 종류의 공포증을 다 이렇게 아우르는 거죠. 오랫동안 미국에서 거주하다 몇 년 전 귀국한 최진아 씨. 가족들을 만나러 장시간 비행기를 타야 하는 최 씨에게 공포 증세가 시작된 건 10여 년 전 비행기 안에서였다. 갇혀서 죽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야 되나? 그 증상이 나타날 때는 벼랑간에 왜 안개가 이렇게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듯이 벌써 그 증상이 나타나요. 그러면은 막 답답증이 오는 거야. 그냥 기내에서 문 열어달라고 소리 질러서 나 뛰어내리면 죽잖아요. 근데도 그 안에서 죽겠는가 지식할 것 같고, 그래갖고 난동을 부린 적이 있어요, 비행기 안에서. 비행기에서 질식해 죽을 것 같은 공포를 겪은 후 최 씨는 비행기를 기피하게 됐다. 이날도 어쩔 수 없이 제주행 비행기를 타야 하는데 공기 조금이라도 더 마시고 간다고 맨 나중에 다 그러고 와갖고 이름 부를 때 그때 막 뛰어들어가고. 그녀는 출발 시간이 다 돼서야 맨 마지막으로 비행기에 올랐다. 도움이 필요한 동반자가 있을 때는 먼저 착용하신 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최진아 씨는 겁에 질린 듯 눈을 질끈 감은 채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는 이거를 먹어야 될 것 같아. 네? 이제 막 답답해서 먹어야 될 것 같아. 못 참으시겠어요? 최 씨는 비상으로 가지고 온 청심환을 들이켰다. 증세가 시작된 듯했다. 죽을지도 모른다라기보다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어떤 갇혔다는 그 공포감, 그 공포스러움은 뭐 삼풍 아파트 무너진 거는 저리 가라요. 그렇게 심해요. 어딘가에 갇혀 있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공포감이 걷잡을 수 없이 밀려온다는 것이다. 1시간여 만에 비행기가 도착하자마자 최 씨는 용수철 튀듯 달려나갔다. 그동안 온갖 병원을 찾아다녔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했다. 나도 모르겠어요. 원인을 알면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질 않죠. 병원 진단 결과 최진아 씨와 김 씨 형제는 공황장애라는 진단을 받았다. 또한 특정 상황이나 공간에서 공황 증상이 일어나는 광장공포증이 동반된다고 했다. 공황장애의 경우에는 처음에 신체 증상이 엄청나게 두려운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그거를 위험하다라고 해석한 걸 절대 안전하다는 해석으로 바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지행동 치료란 인지란 생각이란 뜻이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양한 감정적 고통이나 생리적 고통, 행동의 문제를 변화시키는 그런 치료법을 얘기합니다. 어지럽게 만들어야 돼요. 네. 준비.
시작. 세 사람은 공황 발작이 올 때와 같은 상황을 유도하는 자극 감응 훈련을 받았다. 즉, 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하는 것인데 머리를 좌우로 심하게 흔들거나 제자리 뛰기, 의자 돌리기, 빨대로 숨쉬기 등의 훈련에서 공황이 왔을 때와 유사한 경험을 했다. 까닭 없이 공황이 오는 것은 뇌가 안전한 상황을 공포 상황으로 잘못 해석하기 때문인데 공황 증세가 나타났을 때 이를 제대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운동을 해서 그런 증상이 나올 때 그게 정말로 위험하지 않다는 걸 깨닫는 것. 그게 첫 번째 목표고, 두 번째는 그 유사한 운동을 집에서도 계속 훈련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증상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증상이 나타났을 때 두려움, 불안, 이거를 낮추는 훈련을 하라는 거죠. 우린 익숙해지면 두려움이 가라앉잖아요. 그렇다면 새, 고양이, 벌레 공포증인 세 사람은 어떻게 하면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는 한 대학병원의 협조를 받아 치료를 진행하기로 했다. 시도될 방법은 단계별 노출 치료다. 치료에 앞서 세 사람은 공포 상황에서 나타나는 신체 반응에 대비해 긴장을 푸는 이완 훈련을 받았다. 먼저 고양이 공포증을 가진 이인호 씨가 치료실로 들어갔다. 마지막 괴로움 점수 물어볼 거예요. 100점이 되는 게 우리 목표예요. 일 1단계. 공포 대상을 글자로 보여주고 공포를 느끼는 점수를 매기도록 했다. 그래요. 괜찮아요. 무서우라고 하는 거예요. 무서워야 돼요. 고양이라는 글자만 보았을 뿐인데 인호 씨는 울면서 기겁을 했다. 새에 대한 공포증이 심한 가소영 씨도 같은 반응을 보였다. 영상은 2단계와 3단계로 점점 수위를 높여갔다. 공포를 느끼는 점수가 일정 수준으로 떨어질 때까지 노출이 계속됐다. 3단계에서 날카로운 고양이 영상을 보면서 극도의 공포심을 보이던 인후 씨. 그러나 영상이 반복되는 동안 공포 점수는 조금씩 낮아졌다. 소영 씨는 세 사람 가운데 가장 심한 반응을 보였다. 좀 천천히 저 좀 보세요. 소희 씨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저 봐요. 3단계에서 새가 공격하는 영상을 보던 소영 씨는 과호흡 증상까지 보였다. 과호흡은 공포 반응에서 흔히 나타나는 증세다. 이런 단계별 노출 치료는 특정 공포증 환자에게 효과적이라고 한다. 어떻게 보면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치료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전문가들이 우리가 이런 노출 치료를 만들고 상황에서 접근하는 것은 그분들이 자꾸 피하고 있는 것들을 안전한 상황에서 노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고. 얘가 오면 오는 벌레 공포증에 시달리는 강현경 씨, 4단계에서 직접 노출을 시도했다. 벌레가 갑자기 날아오르자 현경 씨의 공포는 극에 달했다. 저가 날라는 게 되게 무서웠잖아요. 근데 날라서 어떻게 됐어요? 제가 날랐는데. 놀랬어요. 놀란 거 말고 또 어떻게 됐어요? 무서워. 그래 무서워요. 또 그 다음에 무서워서 내가 어떻게 됐어요? 당신 미쳤어요? 아니에요. 이상해졌어요? 아니에요. 자 빨리 이완. 이런 노출 치료는 공포의 대상을 맞닥뜨리더라도 나를 공격하거나 위협할 만한 상대는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공포를 감소시키게 된다. 무섭고 힘들지만 거기에 노출이 돼서 내가 그거를 극복해냈다는 그런 경험을 한다고 하면 아무리 무서운 것도 내가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이죠. 벌레라면 펄쩍 뛰던 현경 씨는 일주일 뒤 2차 노출 치료에서 벌레를 만지는 시도까지 했다. 거기까지 간 것도 대단하다. 대단한 일 아니라. 인우 씨도 고양이를 직접 만져볼 용기를 냈다. 했어. 우리가 평생 처음 고양이에 손을 댄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애쓴 보람이 있네. 막연히 품었던 공포는 그렇게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었다.
소영 씨도 조금씩 새와 거리를 좁혀갔다. 한참을 망설이며 주저하긴 했지만 소영 씨는 마침내 새 장을 들어 옮길 수 있었다. 평소 소영 씨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해낸 것이다. 실제로 세 사람은 단계별 노출 치료를 받은 후 공포 대상에 대한 인지지수와 자율신경계 기능을 측정한 수치들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때로는 노출이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다. 과일에 대해 안 좋은 기억만 갖고 있는 민지양은 따로 최면 치료를 받아보기로 했다. 혼내가면서 막 억지로 먹이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목구멍에서 딱 걸려가지고 더 그냥 꾹 참고 먹으라 그랬다가는 또 다 토해내고. 반복적으로 노출을 시켜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나빠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잊혀질라 하면 또 노출이 되니까 또 무서운 걸 또 한번 경험해야 돼. 그게 이제 좋은 쪽의 경험이 반복이 되면 병이 낫는 건데 반복적인 노출을 할 때마다 나쁜 경험이 자꾸 쌓이게 되면 점점 이제 멀어져서 공포증은 더 커지는 거죠. 이렇게 위로 한번 올려봐라. 최면 치료에서 중요한 전제는 스스로 고치고 싶다는 의지다. 또한 최면 감수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효과가 크다고 한다. 의사가 최면을 유도하자 민지양에게는 금방 반응이 오기 시작했다. 민지양이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대개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무의식의 상처가 많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겨 사람들은 누구나 무의식의 상처가 생기죠. 지금의 최면 상태를 이용해서 힘들어했던 무의식을 편안하게 바꿔줄 거예요. 최면 상태에서 민지양의 무의식 속 상처와 거부감을 완화시키는 치료가 진행됐다. 하나, 둘, 셋. 그렇게 20분에 걸쳐 최면 치료가 이루어졌다. 과연 민지양에게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양손 주먹을 한번 꽉 쥐어볼까? 뜨거워 싫어. 하지 마. 진짜 하지 마. 하지 마. 만지지 마 나. 손 씻어. 진짜 성경이 나 짜증 낼 거야. 사과네. 최면에서 깨어난 후 의사는 민지양 앞에서 사과를 들어 보였다. 내가 좋아하는 사과다. 단점 하나 느낌이 어떤지 다른지 어떤지 보면 되잖아. 평상시랑 다르나 다르나? 좀 달라. 훨씬 다르지? 무섭진 않아. 무섭진 않지, 그지? 네. 그러면 잠깐만 조금 더 해볼까? 여기는? 괜찮아. 평상시 닿는 느낌이랑 다르지? 네. 괜찮지? 이런 느낌은 옛날에 못 견뎠잖아. 몸에 대기도 하는 모습을 어머니도 신기해했다. 놀래갖고요. 눈이 덩어리다. 신기해 죽겠다. 이런 적이 있었어요? 아니요,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괜찮아. 아무것도 과일 아닌 것 같아. 진짜? 응. 최면 치료의 첫 단계는 성공적이었다. 실체를 모르는 공포 증세로 집 밖을 나서지 못하는 윤인수 씨는 어떻게 하면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먼저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병원에 가기로 한 날 인수 씨의 부탁으로 창문을 모두 가려놓았다. 잠시 후 인수 씨가 긴장된 표정으로 집을 나섰다. 만약 오늘 병원에 갈 수만 있다면 정확한 진단은 물론 치료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오랫동안 인수 씨를 괴롭혔던 공포의 벽을 넘는 첫 번째 시도인 것이다. 어제 뭐 꽁꽁. 잠깐만. 잠깐만 이따 갈게요. 잠깐만 이따 갈게요. 잠깐만요. 몇 미터도 가지 못하고 차는 멈추었고 인수 씨는 어쩔 줄 몰라 하며 힘들어했다. 과연 인수 씨는 이대로 병원까지 무사히 갈 수 있을까? 가볼까요? 30분쯤 안정을 취한 뒤 다시 출발한 지 5분. 인수 씨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공황 발작이 올지 모른다는 예기 불안에 이미 기진맥진해 있었다. 잠깐만요 진짜. 잠깐만 좀 세워주세요. 잠깐만 좀 세워주세요 진짜. 진짜 잠깐만 세워주세요. 네, 잠깐만 어디 길가에 잠깐만 세워주세요. 지금 집으로 빨리 가고 싶거든요.
더 있으면 저 진짜 이상해질 것 같아요. 죄송한데 지금 집으로 좀 가주시면 안 될까요? 제작진이 안심을 시키는데도 인수 씨의 공포는 수그러들지 않는다. 한참을 쉬었다 다시 출발하기를 몇 차례. 인수 씨 반응은 점점 격렬해졌다. 저 지금 너무 멀렸어요, 진짜. 진짜. 저 차 빨리 돌려주세요, 진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인수 씨는 이렇게 공포에 짓눌려야 하는 것일까? 결국 가다 서다를 반복한 지 2시간 만에 병원행을 포기하고 차를 돌려야 했다. 오늘 실패한 경험 때문에 인수 씨가 자신감을 잃고 더 깊은 공포의 나락으로 빠지게 되지는 않을지 몹시 염려스러웠다. WHO가 신종플루 경보를 사실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불안 요인도 더 많아진다. 각종 사고와 질병, 전쟁 위기와 같은 위험 신호들은 불안과 공포심을 자극한다. 그리고 이런 자극들은 스트레스에 취약한 현대인들에게 공포증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한다. 특히 어떤 그 안전에 대한 분명한 담보가 되지 않는 경우, 이것이 안전하지 않다. 내가 비행기를 탔을 적에 이게 떨어질지 모르겠다. 내가 외출을 하게 되면 어떤 병에 걸릴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안전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경우에 공포심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하장사로 한 시대를 풍미했고 지금은 대학 교수로 방송인으로 활동 중인 이만기 씨. 그 역시 공포증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한다. 천하장사가 그런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오기라고는 육체적으로 이건 정말 생각을 사실 안 했죠. 안 하고 그런 게 있다고 해서 너한테 이야기하기도 상당히 좀 부끄럽고 좀 내가 그래도 낸데 그런 천하의 이만기였는데 라는 사람이 뭐 그런 것이 이야기가 놈들이 이야기하니까 비웃죠. 웃고 막. 그 시작은 90년대 초 대형 사고가 끊이지 않던 때였다. 전형적인 공황장애 증상이었지만 당시에는 병명조차 생소했었다. 한참 막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또 대한항공 또 폭파당하고 또 다리도 무너지고 이게 뭐 전체적으로 건물도 무너지고 하늘에도 사고가 나고 땅에서도 사고가 나고 강에도 사고가 나고 막 이런 사고들이 많이 나고 이렇게 했을 때 그에 대한 불안감, 공포감들이 참 많았었죠. 차를 몰고 가면은 터널을 못 들어가고 무서워서 또 강의 다리를 이제 늘 성수되게 그거 생각하고 또 건물에 어디 들어가면은 건물이 이제 무너질까 봐서 그거 들어가서 잠도 못 자고 밖에 나 차에서 막 자고 다리 못 가다가 그냥 산에 못 가다가 건물 안에 못 들어가다가 잠을 못 자다가 밥을 못 먹다가 매일 하나하나 보태지 되더라고요. 이렇게. 천하장사도 피해갈 수 없었던 공포. 그러나 정복 못할 것도 아니었다. 3년을 꼬박 시달리다가 뒤늦게 병명을 알게 된 후 그는 의지와 노력으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삶에 대한 애착이 많고 또 뭐 부와 명예에 대해서 또 너무 집착이 많고 또 인기나 또는 어떤 스타라는 이런 것에 대한 그런 많으신 분들이 좀 이렇게 공황장애라는 병에 노출이 참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 그런 게 나밖에 없는 거야. 나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런 것에 너무 얽매이고 발목 잡히고 구속당한 그런 것 때문에 됐는데 그런 걸 다 내던지고 나서는 이제 많이 편해졌죠. 지금은 이제 뭐 삶에 대한 집착과 완벽주의적인 성격이 과도한 공포를 불러온 것 같다는 이만기 씨. 대중 앞에 돌아오기까지 숱한 세월 공황과 싸우면서 그가 터득한 극복 노하우가 있다. 하여튼 그런 걸 부딪히게 가지고 그걸 극복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막 이렇게 하면서 위험에 하고 올 때 그걸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봐 괜찮잖아. 아무 이상 없잖아. 그래서 하나를 정복하려고 또 그러면 또 이제 나면 하나를 또 정복을 하고 또 정복을 하고 그래서 정복을 다 하고 나니까 그게 싹 없어졌어요. 그런데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살아야 하는 현대인들은
항상 불안에 노출돼 있다. 2006년 불안장애학회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25%가 극심한 불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절반은 심장 두근거림이나 감각 마비, 신경 과민 등을 호소하고 있고 불안의 원인으로 건강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타인과의 갈등 관계를 꼽았다. 특히 전체의 6% 정도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불안을 느낀다고 답했다. 공격적이고 경쟁적, 지면 안 되고 막 오늘 할 일 그냥 다 끝장내 봐야지 되고 막 이런 성격까지 급한 사람들, 그게 또 워닝사인, 경고 신호예요. 오늘날은 사실은 그런 사람들을 원하잖아요. 사회나 뭐나 직장에나도 한꺼번에 그냥 멀티태스크하고 다 시간에 맞춰서 끝장내야 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오버페이스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경고가 온단 말이에요. 올해 58살인 김진기 씨. 그의 삶의 경고등이 켜지기 시작한 것은 15년 전 사업이 실패하면서부터였다. 좌절과 함께 찾아온 것은 자신에게로 향하는 시선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사람들을 대하면 나도 모르게 뭐 얼굴이 뭐 이렇게 붉어진다거나 그냥 이렇게 경직이 된다 그러죠. 경직이 되고 길거리에서 증상은 더 심각해진다. 횡단보도 같은 데서 마주 이렇게 보고서 기다리고 있으려면 아주 초조하죠. 더군다나 그 상태에서 뭐 버스에서 이렇게 본다는 생각을 하고 하면 차가 굳어요. 이게 굳고 입도 이게 실룩거려 가지고 제가 이제 보통 버릇이 이 실룩거리는 걸 이렇게 잡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깨물어요. 입을. 컨설팅 관련 사업을 하면서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대학 강단에도 섰지만 주위 시선에 민감해질수록 사회생활은 오히려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꼭 상대방한테 나오는 얘기가 왜 그렇게 인상을 쓰십니까? 좀 이렇게 웃는 얼굴로 이렇게 다니시죠. 저도 잘 알죠. 웃고 싶죠. 근데 아무래도 그런 게 고통스러우니까 저도 모르게 느끼지 못하거든요. 제가 인상 쓰는 거. 인상을 쓰는 모양이에요. 인상을 쓴다고 하니까 제 자신이 뭐 헐크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모두 자신의 얼굴만 쳐다보는 것 같고 비우는 것만 같아 길을 걷기조차 힘들다는 김진기 씨. 실제로 거리에서 그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은 채 일그러져 있다. 땀 나는 거. 지금 손에 땀이 나세요? 지금 땀. 횡단보도 하나 건너왔을 뿐인데 긴장해서 진땀을 흘리고 있었다. 어지럽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세와 턱이 떨리는 것도 시선을 의식하면서부터 생긴 것이다. 무던히도 애를 썼지만 나아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어쩌다가 타인의 시선이 이토록 두려워진 것일까? 처음에 나면서 이렇게 전원을 알은 저 마마 자욱이 제일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거기서 계속 이제 얼굴의 컴플렉스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계속 이렇게 받다 보니까 그게 어떤 하나의 공포증으로 이렇게 그거 한 데다가 고개를 약간만 돌리세요 이쪽으로. 그가 말하는 흉터는 정작 잘 보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흉터는 떨칠 수 없는 짐이 되어 그를 시선 공포의 늪으로 몰아넣었다. 하나, 둘. 네,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찍겠습니다. 한 번 더 찍겠습니다. 네, 이 정도 보시고 하나, 둘. 다시 한번. 이처럼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하며 사회생활에 장애를 느끼는 시선 공포는 대표적인 사회 공포증이다. 아이고 땀나네 이거.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 공포증이 서양인과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내 이런 증상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떠니까 남이 굉장히 불편해한다. 내가 시선이 너무 날카로워서 다른 사람을 좀 불쾌하게 만든다. 내 몸에서 냄새가 나서 남을 불쾌하게 한다. 내 표정이 너무 굳어져서 남을 긴장시킨다는 것과 같은
실제로는 남들은 전혀 못 느끼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 그것을 굉장히 잘못된 것으로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로 인한 죄책감을 느끼고 그런 일종의 가해형 대인 공포증이 한국과 일본에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양인의 사회 공포증은 어떤 증상에 따른 고통이 자신에게 국한돼 있는 데 비해 우리는 타인에게 불쾌감이나 피해를 입힌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회공포증 환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얼굴에 나타난 감정을 해석하는 능력에서 일반인과 차이가 난다는 것인데 이를 측정하는 것이 에크만 검사다. 이것은 행복, 분노, 슬픔, 두려움, 혐오, 무표정 등 6가지 감정을 나타내는 사진을 보면서 정답을 맞히는 방식이다. 검사를 받기 시작한 김진기 씨는 망설이다가 정답을 자주 놓쳤고 정답률이 일반인보다 떨어져 있었다. 이는 다른 사회공포증 환자와 비슷한 결과다. 그 사회공포증 환자들은 굉장히 눈치를 많이 보는데 실제로는 그 눈치가 많이 틀린 것이고 그것 때문에 혼자서 고통을 받고 있고 잘못 해석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고 남들이 나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거에 대한 공포심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은 실제 그렇지 않은데 그것을 자신과 연관지어서 자신을 나쁘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사회공포증 치료를 위해 김진기 씨는 최면 전문가를 찾아갔다. 변영돈 박사는 우선 김 씨의 상황과 구체적인 증세를 오랜 시간 면담을 통해 파악했다. 손 좀 줘봐요. 손이 많이 축축하네. 땀이 좀 원래 그래요? 예, 좀 긴장하거든요. 이어 김 씨에게 최면 상태를 유도했다. 옷 차려입고 밖에 나가야겠다 하고 생각을 하면서 긴장되고 두려워지고 걱정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세요. 최면 상태에서 김 씨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외출하는 상상을 하도록 했다. 그에게 외출은 곧 사람들의 공포스러운 시선과 마주치는 일이다.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김 씨는 몹시 긴장하고 있었다. 변 박사는 긴장할 때마다 나타나는 증상들을 중화시키는 최면 치료를 계속했다. 이 증상들이 사라질 때도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완전히 사라지게 될 거예요. 몇 차례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어느 순간 김 씨의 실룩이던 입떨림이 잦아들었다. 최면 중에 굉장히 편안한 그런 상태에서 지금의 이 사람의 공포스러운 상황을 차츰차츰 가까이 가면서 중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공포의 생각을 하면 불안해졌던 것이 이제 공포의 상황을 생각을 하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교감신경의 반응이 나타나질 않게 돼요. 그 후에도 최면 치료는 4주에 걸쳐 단계별로 계속됐다. 김 씨는 증세가 매우 오래됐고 심각한 상태여서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한다. 한편 병원 가기에 실패한 윤인수 씨를 위해 신경정신과 전문의 최주연 박사가 왕진을 와주었다. 그리고 지난번 시도하다 포기한 차 타고 이동하기를 함께 해보기로 했다. 제가 상태를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본인이 내가 어떤 상태가 되는지를 아는 것도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가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그동안 공포가 두려워 지레 겁을 먹고 피해왔다. 그런데 이제는 두려운 상황과 마주하고 자신을 들여다봐야 한다. 긴장하니까 이렇게 몸을 움츠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호흡도 더 빨라지게 되고 긴장해서 또 맥박도 더 빨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깨를 좀 펴고. 그러는 사이 차는 5분여를 달리고 있었다. 인수 씨로서는 불가능한 거리까지 온 셈이다. 선생님 저 이제 그만 집에 갔으면 좋겠는데. 자, 좀 아까 출발할 때보다 더 불안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그래요? 다. 집 앞 200m까지가 한계였던 인수 씨.
그래도 오늘은 집에서 꽤 먼 거리까지 벗어날 수 있었다. 오늘은 1차적인 목표는 달성했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 네. 예. 그리고 아까 처음 왔을 때보다 조금 불안이 가라앉은 것도 느꼈으니까 네, 여기까지 온 것도 지금. 그 두 가지만 해도 아주 잘한 거예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인수 씨의 외출은 성공이었다. 공포가 만들어 놓은 허상의 벽은 익숙해질수록 그렇게 조금씩 허물어질 것이다. 낯설은 것이 가장 문제되니까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든 또는 본인이 어떤 용기를 내든 자꾸 어떤 시도하는 과정이 사실은 좀 필요하고 그 시도하는 과정 속에서 내 문제가 뭔지 또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조금 경험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날 이후 인수 씨는 매일 외출 훈련을 했다. 우리와 처음 만날 때 차마 건너지 못했던 큰 길도 건넜다. 그렇게 인수 씨는 삶을 정지시켰던 공포에서 벗어나는 연습을 했다. 용기를 내어 실행해보니 두렵긴 하지만 버틸 힘도 생기는 것 같다. 지금은 드라이브하는 기분이에요. 진짜 드라이브하는 기분이에요. 너무 오랜만에 드라이브하는 것 같아요. 집에서 10분 정도 떨어진 곳까지 나가던 날 인수 씨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병원을 가기로 한 날, 오늘을 위해 지난 며칠 동안 외출 훈련을 했던 인수 씨 표정은 편안해 보였다. 마음은 좀 편한 것 같아요. 편해진 것 같아요. 긴장은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때보다. 그래 보인. 병원까지는 40분 정도 시간이 걸린다. 지난 2년 동안 그렇게 멀리 가본 적이 없다. 우리도 마음을 졸이고 인수 씨 자신도 장담할 수 없는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위기가 찾아왔다. 터널 지나지 않아요? 예? 인수 씨가 못 견뎌하는 터널이다. 공황장애의 원인은 자각할 수 없는 사이 내 안의 문제에서 시작되는데 그것이 다시 자신을 공격해 파고든다. 그래서 치료는 곧 공포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새로운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번화한 길 나온다면서요. 이제 이번에 빠지실 거죠? 네. 예, 이번에 빠질 겁니다. 인수 씨는 지금 공포 속에 내몰린 자신과 싸우고 있다. 어느새 차는 40분을 달려 병원과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몇 번의 위험한 고비를 넘기며 마침내 병원에 도착했다. 처음으로 인수 씨가 공포의 벽을 넘어선 것이다. 맞네요. 네, 어떠세요? 네. 왔어요. 지금 감사합니다. 그냥 너무 감사할 마음밖에 없어요, 지금.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밖에. 인수 씨를 위해 최주연 박사는 늦게까지 병원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여기까지 오기가 힘들지 이제부터는 좀 어떤 면에서는 좀 쉬울 수도 있고요. 한번 시도해보겠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이건 대단한 변화거든요. 그것만으로도 그 힘으로 우리는 앞으로 좀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거예요. 마음이 너무 가벼워졌고요. 이게 진짜 절망이 희망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 이제 예전에는 정말 포기하고 살았던 삶이 이제는 다시 새 삶을 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진짜 너무 좋아요. 공포는 생존의 위험을 알리는 공습경보다 이 당연한 본능이 때로는 괴물로 변해 삶을 공격하고 올가맨다. 공포가 가진 두 얼굴을 어떻게 잘 다루느냐는 결국 나를 들여다보는 일에서 출발한다. 혹시 당신도 스스로 지어놓은 공포의 허상에 갇혀있지 않은가? He threw away his youth, now it's gone. Days were short, nights were long. He said, 답답한 게 있어야 되는 답답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름대로 어떤 자신감도 또 막 이렇게 솟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세상을 향해서 한번 힘차게 나가보고도 싶고. 요즘에 애기랑도 많이 나오고 날씨 좋으면 놀이터도 다니고 산책도 다니고 많이 좀 편해졌어요. 크게 이렇게 날아오르거나 큰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냥 가까이 지나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고양이가 막 무섭다거나 막 나를 해치는 동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빴던 생각이 그래도 긍정적으로 저기 조금만 한 5분만 있다가 출발하면 안 될까요?